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연멘토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3%가 떨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거의 4% 가량이 하락하다가 지금은 3.7%로 마감이 좀 됐죠. 이전에 8월 달쯤에 이 공포 장세 한번 있었는데 이때를 좀 재현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슬금슬금 투자 포인트들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왜 그러는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업종들의 급락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 업종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변화가 안 좋게 변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이 조금 그 개정안이 좀 나왔는데 국내 주식 버리고 완전 해외 투자해라 이런 얘기들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 그 대여가 또 나올 예정입니다. 하반기 IPO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살짝만 맛보여드리면 이렇게 굵직굵직한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3,500억에서 6조 초대여들이 굵직굵직한 게 대여가 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들까지도 간단하게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PMI 쇼크가 있었어요. PMI 지수가 나와주면서 이 경기 침체가 재점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먼저 이제 단도직입 좀 말씀드리면 고용 보고서는 6일에 9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에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6일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이틀 남았고 그럼 이제 추석 연휴고 추석 연휴 때 또 FOMC가 예정되어 있고 금리에 대한 변수가 좀 있으니까 시장은 거기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보세요. 지금 4일이죠. 6일 고용보고서 나오죠. 그리고 그 13일에 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이 13일이니까. 그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또 금리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외국이랑 기관 같은 경우가 기다려 줄까요? 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이것만 보고서도 시기적인 일정만 보고서라도 지금 당장 저가 매수세를 고려할 때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일 같은 경우는 미증시는 노동절로 연휴가 좀 있었었죠. 근데 이제 바로 9월 첫 거래일이 진행이 되자마자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쇼크가 있었습니다. 일단 PMI 쇼크가 있었는데 패드의 금리 인상 폭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전망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거든요. 이게 4.7.9를 기록을 했어요. 이 4.7.9라는 얘기는 이 수치가 50배 아래로 밑돌면 경기가 위축된다. 그리고 50 위로 올라가면은 경기가 확장이 된다. 근데 우리가 50 아래로 진행이 된 지 좀 됐습니다. 금리 지난 7월 1일부터 이게 경기가 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좀 조정이 좀 되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시키면서 패드는 금리 인하를 시기를 잡아야 되는데 경기가 계속 50 위에 윗돌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었던 상태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50 미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어 무게를 좀 더해 준 거죠. 근데 금리 인하에만 무게를 더해 주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핸들링을 잘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운전대를 잘 잡고 있는 게 맞느냐, 약간 이런 이제 우려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9월 3일에 이게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구매자 관리 지수고요. PMI였고, 그리고 이거는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구매자 관리 지수입니다. PMI. 네, 이거는 사실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건 50 위에 좀 올라가 있는데 이건 50 위로 올라간 적이 없죠. 근데 둘 다 유사한 상태에서 50 밑으로 47, 47.2, 47.9, 47.2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위축된다라는 국면이 무게를 더 실어주면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이제 증시의 낙폭을 더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지수가 이겁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이게 미국 노동부 산하에 고용 통계국이 있거든요. 이 통계국이 8월에는 비농업, 농업을 제외하고 고용이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당시에 8월 2일 보면은 예측치보다 고용이 더 떨어졌어요. 여기 보면은 고용이 잘 되고 있다가 6월, 7월에는 고용이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8월에 미친 듯이 절반가량으로 떨어졌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절반가량이 떨어졌어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16만 건 정도 수준이거든요. 16만 건 정도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자리가 많아야 경기 위축이 되지 않고 이게 일자리가 많아야 소비 지출로 이어지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패드도 이 지표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 따르면은 16만 5천 건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지난 7월 11만 4천 건보다 크게 늘어나 있는 수치이긴 하죠. 근데 모건 스탠리는 18만 명, 블룸버그보다 더 높은 수치를 예상을 하고 있고 바클레이지는 17만 명, 골드만삭스는 15만 명, JP 모건도 15만 명, 예측치보다 조금은 낮은 수준.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13만 명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높고 낮고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전 수준보다는 높은 것이냐, 경기 위축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서 이게 8월 2일에 발표를 했던 것들이 9월 6일에 발표가 됩니다. 이게 9시 30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시장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예전처럼 이렇게 이때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8월에 갑작스러운 이 고용률이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니까 시장이 공포를 받으면서 급락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이때 8월 5일 당시에. 그러면 이번에도 이게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6일 9시 반에 발표되는 이 비농업 고용지수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실업률입니다. 실업률도 8월 2일에 발표를 하고 지금 9월 6일에 발표 예정이에요. 이것도 9월 6일에 같이 비농업 지수랑 같이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 고용이 좀 줄어들고 실업률이 늘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이 실업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고용 자체가 좀 줄어들고 하는 것들을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냐라는 건데 비농업 신규 고용이 10만 건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 실업률이 4.4% 정도로 오를 경우에 패드가 이제 9월 FOMC에서 금리를 0.5% 가량을 내리는 비컷이 단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경기 위축을 관리하려고 진행을 하겠죠. 경기 위축이 더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더 빠르게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 시장은 일정 부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폭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용이 안 좋아져야 되는데 고용도 안 좋아지고 실업률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가 위축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동반되고 있으니까 야 경기 위축되면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업들 실적이 안 나오겠네. 그러면 기업들 실적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기관이 미리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 예측치를 보면은 4.2%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4.2% 정도. 근데 이게 버클라이즈랑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노브라 이 나란히 4.2% 정도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JP 모건만 4.3% 정도로 이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예상치 수준이면은 괜찮은데 예상치보다 이전에 8월 달 당시에 봤을 때 실업률이 갑자기 절반가량으로 20만 건에서 11만 건으로 대폭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8월 달에도 4.3% 예측치보다 0.2%가량 높은 실업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4.4% 정도 수준을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 우려는 좀 심화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금리 인하도 0.25%가 아니라 0.5% 인하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9월 6일에 이게 또 나오고 실업률이랑 비농업자 고용지수랑 뭐 실업률이랑 막 다 나오고 추석 연휴가 있고 9월 18일에 패드가 금리 결정을 하거든요. 자, 보시면은 9월 6일에 나오고 주말이죠, 또. 주말이고 이렇게 또 공포 정세가 좀 진행이 되다가 18일에 패드에서 이제 결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이 패드가 금리를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지표들이 나오는데 버티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경기 침체를 좀 더 무게를 더 실어주는 것들을 보면 중국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 8월 제조업 PMI가 나왔어요. 전월보다 0.3% 정도, 3포인트 정도 낮은 49.1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통계국을 믿어야 될지라는 것들은 좀 의구심이 생기지만 50보다 낮게 중국이 발표를 했다. 원래는 중국이 자존심으로 이 50보다 낮게 보통 잘 발표를 하진 않거든요. 49.1을 기록했다. 그러면은 더 심각할 것이다.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게 부동산 붕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전망들이 같이 힘이 좀 실리게 되면서 2025년까지는 부동산 붕괴가 이루어지면서 이 경기가 후퇴가 되면 전 세계의 글로벌 공장인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글로벌 경기도 역시 위축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서 GDP 나오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GDP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얘네가 또 웃긴 게 PMI 지수 발표하기 전에 8월 13일까지는 2.5%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금리 2.5%까지 GDP가 올라갈 거다, 성장할 거야라고 봤는데 바로 이번에 9월 4일, 4일밖에 안 지났어요. 4일 만에 2.0으로 바로 낮춰버린 거죠. 얼마나 이게 공포스럽고 걱정을 했으면 GDP까지 영향을 줄 정도니까 경기 침체에 불을 지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9월 18일에 진행이 되는 패드에서 지금 금리가 5.5 정도거든요. 5.25에서 5.5예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테이지면은 여기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점을. 5.25%랑 5.50%를 금리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9월 18일에는 0.25%를 낮추고 5.5에서 5에서 5.25, 여기서 0.25%를 낮출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불과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여기 보시면은 0.5% 인하 확률이 높아지면서 0.25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0.25를 낮출 것이다라는 게 69%였고 0.5% 낮출 것이다라는 게 31% 정도 수준이었는데 0.5%를 낮출 것이라는 확률이 더 올라오면서 0.25가 확률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발표되는 지표들 봤을 때 실업률이 더 올라가고 좀 안 좋으면 0.50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게 언제냐? 9월 18일에. 그래서 시장이 지금 눈치 보는 장세를 보여주면서 이 공포장이 갑작스럽게 나와주게 된 게 바로 이 PMI 지수 때문이었다. 그리고 6일에 발표되는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금리를 좌지우지할 만큼 그게 우리가 추석 연휴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 발표되는데 이때는 이 리스크를 회피하는 물량들이 줄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일 하필 또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10%가량이 급락을 했습니다. 뭐 법무부에서 반독점법을 위반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거의 10%가량이 급락을 했어요. 이 정도면 아래 꼬리도 좀 살짝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긴 했지만 엄청난 큰 폭으로의 하락이거든요. 반도체 업종들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우르르 매도세가 좀 집중됐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런 주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천억 달러가 각 증발했습니다. 장중에 정규장에 2,790억 달러가 날라갔다고 해요. 이게 이제 AI 칩이거든요. AI 칩을 반독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법무부의 이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 자, 이런 소식이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 사실 수출이 안 되거나 실적이 안 나와서 떨어지는 경우는 좀 장기 지속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고 전반적인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엔비디아는 좀 그럴 수가 있는 게 이 주가가 상승을 강하게 최근에 했었던 그 이유들이 AI 반도체 지배력에 근거를 하는 건데 이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이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 니네 반도점 아냐? 라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거를 추구를 했었던 상태라서 엔비디아의 의지로 반독점이 된 80%까지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다라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AI 수요를 가지고 이 엔비디아에서 좌지우지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AI 수요는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지배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지 유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단순한 이슈로 마무리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갑자기 하락을 하고 경기가 위축된다라는 경기 우려 요인들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가까이 이것도 거의 한 8%가량 수준으로 하락하기도 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의 가격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으니까 유가도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지고 다 빠졌기 때문에 갑자기 난데없이 야 AI 수요 피크아웃이 온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 때문에 오늘 반도체 업종의 차익 실현 매도로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보면 8월달 수출입을 봤을 때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2024년도 수출입이 많이 올라왔고 수출을 주도했던 게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도체가 2023년도 수출이 올라오면서 반도체가 같이 이 수출을 견인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잘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가 갑자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빠지고 그 엔비디아도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갑자기 반도체에 대한 피크 아웃의 그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갑자기 떨어졌다. 근데 사실은 반도체 수출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디램에 대한 가격 영향은 변수이긴 하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달러에 대한 영향. 우리가 강달러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을 한 개만 하더라도 환율 효과로 환수익이 났었죠. 그런 것들이 수출 기업들의 좀 긍정적인 요인들로 실적에 긍정적인 반영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환율이 금리 인하가 되면은 환율이 또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막말로. 그러면은 반도체 매출액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변수들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8월 달에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수출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3월에는 반도체 실적은 걱정할 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반도체 수출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게 이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의 반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AI 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잖아요. 투자 수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조성을 한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인공지능 거품론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잉 투자 아니냐, 과잉 투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투자 수요는 구글 같은 빅테크들 입장에서 봤을 땐 말이죠. 다른 업체들에 밀릴 것 같으면 과소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과잉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조금만 투자를 했다가 다른 업체들, 특히 중국에 밀려버리면 그대로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조금 투자할 바에 차라리 많이 투자를 해버리자. 그런 것들도 가소 투자보다 과잉 투자가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산업의 투자는 경쟁이다.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거품론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의미가 있을까? 심지어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에서도 미국이 제재를 뚫고 미국에 이기기 위해서 AI 인프라에 계속 지출을 확대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투자 수요가 급격하게 하락을 할 수가 있을까? 자, 그러면 AI 투자가 이어진다라는 가정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HBM 같은 경우에서 엔비디아의 호퍼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차세대 블랙웰에도 좀 납품이 되고 있는 상태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GPU에 HBM을 납품하기 위한 품질 테스트, 뭐 납품을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뭐 루머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좀 있는 상태지만 이 수익성이 일반 디램보다는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AI 투자가 지속이 될수록 차세대 디램 같은 고사양 그리고 그 고가의 제품들이 판매하기 유리해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AI 반도체를 좀 독점 생산하는 대만의 TSMC 있잖아요. 거의 TSMC가 지난 7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4% 정도 증가될 정도로 AI TSMC에 대한 이 AI 반도체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거의 뭐 52% 정도를 차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랑 같이 이 TSMC의 매출을 뺏어올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뭐 당분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TSMC뿐만 아니라 환율 금리 인하가 되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좀 되기도 할 거잖아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기업들에서 자금 조달이 더 이루어질 거고 자금 조달이 더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AI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 산업이기도 하죠. 뭐 환율에 대한 수혜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경기 위축이 해소가 되면 그때는 매출이 좀 잘 나와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지 않을까 산업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에서 민주당에서 발의를 한 소득세법 이게 국내 주식 하지 말고 거의 해외 주식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국민연금은 좀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에도 담았는지 소득세법이 좀 어떤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금투세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이 5천만 원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5천만 원 정도 이상을 소득을 올리면 그 투자자한테는 20% 이상 과세를 하고 3억 원 이상이면 25%를 과세를 한다. 이게 합의가 진행이 됐다면 내년부터 시행이 됐었던 그런 될 수 있었던 법안이었는데 이 개정안이 1억으로 넘어갔어요. 과세 대상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 손실 2월 공제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그리고 IS 연 납입액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이 수익 전액에 비과세를 주면서 해외 주식 투자까지 허용을 합니다. 이거는 국내 주식 하지 말고 뭐 돈 많은 사람들 해외 주식 해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요인들이라고 얘기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IS 계좌가 그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거든요. 자산을 관리하는 계좌에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그냥 막말로 자산 관리하고 싶으면 해외 투자해라. 이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좌지우지하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인데 그리고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양도세가 한 25에서 25%는 됩니다. 그럼 상장을 하는 이유가 없지 않나? 자금 조달을 하는 이유가 없지 않나? 국내에는 국내 상장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고 기업에 투자를 하고 사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주식을 투자를 하는 그 별개를 따지더라도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어, 투자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이고 경영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와중에서 국민연금이 순매수가 증가된 종목들이 좀 나왔습니다. 7월, 8월에는 건설, 그리고 운수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화장품이랑 전력 설비는 매도를 하긴 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보니 건설하고 운수 산업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우리 9월 18일에 금리 인하가 가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0.25%냐? 뭐 0.25%는 사실상 지금 뭐 의미는 없겠지만 이 정도 하락하는 거는 거의 확정된 수준이고 0.50% 정도 수준으로 하락하는 거는 야 경기가 위축되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이때 머리를 딱 굴린 거죠. 야, 금리 인하되면 자금 조달 잘 될 거고, 경기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늘어날 거니까, 소비도 증가될 거고, 소비가 증가되면은 경기가 일시적이라도 회복되지 않겠어? 그럼 경기가 민감한 종목들의 지금이니 하고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CJ 대한통운이 0%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10%까지 지분을 대거 확충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잘 없긴 해요. 운수산업이 경기 민감이잖아요. 야, 0% 지분을 아예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금리 인하가 얘기가 나오자마자 10%까지 연끌을 해서 한도까지 채운 거죠. 이런 사례가 쉽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국민연금 순매수 증가 기업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CJ 대한통운 야 이거 택배 운송 전국 운송 야 쿠팡 돈 좀 벌겠는데. 자, 그리고 GS 건설이에요. 건설 기업들 같은 경우도 경기 민감 기업인데 경기가 그동안 좀 좋지는 않았고 고금리 상태였으니까 PF 대출 자금 조달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서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었던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건설도 야금야금 담다가 7.4일 썼는데 9.5일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도 건설 업종이 이제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이유인 것 같은 게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거의 채울 수 있는 한도만큼 다 채웠어요. 11%까지는 아니더라도 9.61에서 10.87까지 완전 연끌을 했습니다. 대단한 수준이죠. 대신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유명한 기업이죠. 전력 설비. 전력 설비는 경기 민감이기도 하고 건설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수급이 난항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데이터 센터 확충, 전력 설비 수요 증가. 근데 이게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락을 시킨 게 아니라 야금 일부 차익 실현했다. 일부 차익 실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서는 6.4, 그래서 7.4까지 올리는 그런 동향을 보여줬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지분이 좀 올라간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21만 주가량을 팔았어요.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분이 좀 늘어났다라는 거는 지분이 늘릴 만한 그런 이슈가 뭐 유상증자라든가 뭐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유상증자라든가 지분이 확대될 만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실현을 했지 않았을까. 화장품도 사실 소비재이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실적도 같이 동반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모레퍼시픽은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도 얘네들은 차익 실현이지만 새로 담은 그리고 대한통운 같은 거를 미친 듯이 담았던 거를 보니까 야 글로벌 물동량이 회복될 것이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지금이 제일 안 좋을 거고 물동량이 회복이 되면은 이제 운수 업종인 CJ 대한통운을 잡은 거고 부실 요인 해소 건설 업종은 이제 야 금리 PF가 고금리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웠었잖니. 근데 이게 부실 요인이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로 PF 자금 조달이 해소가 될 거니까 건설 업종을 잡자. 약간 이런 측면에서 관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번 이 기업들 자세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하반기에 주요 IPO.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그리고 SGI 서울보증. 와, 얘네는 진짜 자산 부자거든요. 현금이 진짜 빵빵한 기업인데 예전에도 상장 시도를 했었는데 이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 버리니까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것 같아서 철회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자산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K뱅크 같은 경우는 예상 시가총액이에요. K뱅크는 5에서 6조 가량의 시가총액을 예상을 하고 있고 SGI 서울보증은 3조 가량. 근데 3조인데 비중이 10%입니다. 지분이 10%만 시장에 IPO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반대로 SGI 서울보증의 10%가 3조라는 거예요. 10%가 3조. 그럼 100%는 100%는 몇 조야? 그럼 삼성전자 국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얘네가 성장력 막 그런 것들보다는 자산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MSC 솔루션은 1조 가량을 보고 있고 에이스 엔지니어링은 5천억 가량.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수준은 3,500원에서 5천억 수준이긴 하거든. 보통 IPO 한다 그러면. 근데 K뱅크는 6조. 지분 10% 고작 IPO를 하는데 3조. 야, 이거는 스케일이 다른 수준이죠. 그래서 하반기에 주요 IPO 대여들이 온다라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K뱅크입니다. K뱅크가 유가증권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요. 대표 상장 주관사가 NH투자증권이랑 KB증권이 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이라고 합니다. 당시 2017년도 4월 달에 얘네들이 설립이 됐어요. 설립이 됐고 그 1호 인터넷 은행으로 영업을 시작을 했죠. 근데 주요 지분들을 보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주주들을 보면은 BC카드가 33.7% 가량 보유한 최대 주주고 우리은행이랑 NH투자증권 등등도 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번 IPO 도전을 좀 하긴 했는데 이 긴축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 가지고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으면서 한번 상장 준비 작업을 중단한 적이 있었고요. 뭐 이제 다시 시도를 해서 상장 예비 심사를 제출을 했는데 그게 또 통과가 돼 버려서 이 K뱅크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공모주식 수도 나와 있고요. 이게 보면 기업 가치가 시가총액이 5조에서 6조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에 순 자산이 있잖아요. 이 자산에 2.5배 가량 곱한 값. 그러니까 BPS가 2배, 2.5배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자산 가치가. 자, 그리고 다음 서울 보증입니다. 이게 IPO로 좀 재추진한다라고 하는데 2025년 상반기인데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이게 하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죠. 서울보증보험이 상장을 추진을 하다가 다시 철회를 했었는데 당시에서 서울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93% 정도. 그러니까 이게 총 전체 발행 주수의 10%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거를 공모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보증 공급 금액이 331조 원 수준이거든요. 보증을 공급하는 금액이 331조 원 수준이에요. 그리고 신용 등급도 A 플러스 정도 수준입니다. 얘가 그렇기 때문에 자산만 331조 원인데 그거를 10%만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 10%만 한대. 그러니까 얼마죠? 3조죠. 3조를 하는데 지분 10%밖에 근데 그게 698만 주입니다. 698만 주. 그러니까 얘네는 거의 뭐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예금보험공사의 94% 이게 698만 주인데 이게 불과 10%가 3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장하고 나면 굉장히 좀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 그런 대여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MNC 솔루션. 얘가 옛날에 두산에 인수가 됐다가 두산 밥켓에 지분을 좀 매각한 거에서 좀 남은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두산 밥켓에 모트롤이라고 분할해가지고
지분을 넘겼고, 그리고 남은 기업이기도 해요. 얘가 유압기기 제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유압기기가 우리 그 건설 중장비, 방산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방산 업체가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유압기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장 예심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죠. 신청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KB증권이라고 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주식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또 마무리한 상태고, 예심을 신청하고 통과되고 일정이 잡히는 것까지는 얼마 안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건설 장비용 그리고 방산용 건설 장비용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중장비의 유압 기기는 MNC 솔루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대어라고 보거든요. 매출이 한 2,200억 원 가량이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 2027년도에 지금은 뭐 그 정도 수준으로 고만고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매출이 1,890억 원 정도, 1,809억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 뭐 단기 순이익도 뭐 1,600, 160억 원, 그 정도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유압기기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방산, 중장비, 약간 건설 업종 회복 이런 것들에 기대 삼아서 한번 대어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에이스 엔지니어링인데, 얘네가 또 특이한 게 요즘 전력 기기가 좀 굉장히 핫했잖아요. AI 데이터 센터를 하면서 뭐 신재생이냐 원전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얘네가 전기를 저장해서 공급하는 ESS 컨테이너를 비롯해서 항공기 부품 운송용 컨테이너, 극초전 뭐 냉동 컨테이너, 특수 컨테이너 기업이라고 하죠. 이 ESS 저장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 부분들, 수소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전력을 생산하면 바로바로 쓰는 게 아니고서는, 전력을 생산하면 항상 저장하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서 ESS 컨테이너로 전력을 저장을 하는 대형 뭐 컨테이너 크기만한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사실 조금은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렸던 기업들 비해서는 조금은 기대는 덜 되는 상태인데, 일단은 뭐 예전에 프리 IPO 했을 때 밸류가 한 2,6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기록이 됐었는데, 지금 상장을 하면은 구주 매출 없이 100% 신주만 발행을 해가지고 한 5천억 원대 시가총액 몸값이 한 5천억 원대를 기대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상장 예비 심사에 신청을 했다라고 하니까 얘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더본 코리아. 우리 백종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백종원 대표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게 프랜차이즈업인데, 사실은 매출액만 따지고 보면 이런 K뱅크하고 SGI 서울보증 얘네들을 뭐 따라잡지는 못하는 수준이에요. 최근에 매출액이 한 4천억 가까이 찍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프랜차이즈가 매출액은 높은데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4천억인데 202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4천억 대비해서 한 25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경상이익이 250억, 매출액이 4천억. 이게 좀 살짝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지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원래라면은 그 상장을 진작에 진행을 했었어야 됐는데, 최근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랑 좀 마찰이 좀 있었죠. 그래서 살짝 연기가 됐는데 올해 연기하진 않은 것 같아요. 상장 예비 심사를 제출했고 이게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5월 29일 예심을 넣고 약 3개월 만에 통과가 됐다라고 했고, 뭐 이거 한 20개의 운영 뭐 백다방도 있고 뭐 홍콩 반점도 있고 역전 우동도 있고, 뭐 비교 대상 경쟁 회사라고 하면은 교촌 F&B 그리고 풀무원 뭐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몸값은 3,500억에서 4천억 원 수준. 자, 몸값이 3,500억 원 수준이에요. 4천억 원 수준. 근데 몸값이 3천, 4천 수준인데 매출액도 3천, 4천 수준입니다. 굉장히 싸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은 있지 않을까. 다른 회사들보다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지지만 상장되어 있는 주식
가격은 좀 쌀 수 있다라는 게 우리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고 인지도가 높은 걸로 IPO 상장을 하고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백 대표가 백종원 대표가 지분을 한 76% 가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76% 가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IPO 하면서 떼돈 버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원인들 설명을 드렸었고, 반도체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이유들, 사실상 크게 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뭐 소득세법, 이 와중에 국민연금이 주어 담은 종목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IPO가 대기되어 있는 대어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돌아가셔가지고 캡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애를 좀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다면 적어도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